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업무 복귀가 예상됐던 전공의들이 복귀 시점을 오늘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리고 BTS의 군 입영 시기가 요즘 화제죠. 대중연예인이 국위 선양하면 입영을 연기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범죄 신상 털기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꽃게어 뉴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역대급 위력으로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짚어볼까요? 네, 먼저 교통통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해선, 부전, 일광 노선 등이 오늘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운행 중단됐고요. 부산에서 김해 경전철도 오전 5시 첫 차부터 멈췄습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해상과 해저로 잇는 거가대교는 오늘 0시부터 강한 바람으로 양방향 교통 통제됐습니다. 하이선은 오전 9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동해선도 운행 중지됐죠? 네, 이 동해선 부전에서 일광 구간 전동 열차 운행 전면 중지됐고요. 영동선 경북선도 전 구간 운행을 중지하고 또 태백선과 중앙선, 청량리에서 제천 구간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 KTX는 정상 운행되지만 강풍 상황에 따라서 일시 중단되거나 속도 제한에 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초속 26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길목에 놓인 부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현재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모두 19건으로 대부분 강풍 피해였다고 하고요. 오전 2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신호등이 강풍에 꺾였고 앞서서 대연동의 평화교회 교차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강풍으로 인한 간판 추락 우려 등 피해 신고가 모두 61건 접수됐다고 하고요. 119 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태풍이 지나온 일본. 네.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일본 남서부 지역에는 3만 가구 정도가 정전됐고요. 약 80만 명이 피난 지시로 지금 피난한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규슈 남부지방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 500여 편이 결항이 됐고 대형 편의점과 백화점 등도 일부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여전히 또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나 바람 이게 또 우리나라 동해상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방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지금 100명대죠? 네, 그렇습니다. 나흘째 유지되고 있는데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7명. 그런데 한 달 전 8월 7일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자리 이내였습니다. 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9명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희망적인 수치가 아닌 거죠. 때문에 확산세가 누그러들고는 있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152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감염 경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정말 듣는 청취자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하루 사이에 4명이 증가해서 163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연일 갱신입니다. 병상 부족도 문제인데 서울에서 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 4개뿐이고요.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지역은 중증 치료 병상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중증 환자가 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오늘 의료 현장 복귀하겠다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 근데 결정 뒤집었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내부 공지를 통해서 내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며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 비대위 측은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업무 복귀 시점을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의대생들과 일부 전공의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예. 학교별 의대생과 병원별 전공의들의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대전협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던 일이 된 겁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 이 비대위 측은 국가고시 거부 운동을 지속한다고 밝혔고요. 의대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회 의결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 자, 8일 내일이죠? 네. 내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의사 국시에 응시하려면 어젯밤 12시까지 신청을 마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험은 이미 일주일 연기한 바 있고요. 정부가 시험 일자를 연기하고 접수기간 재연장까지 양보한 만큼 더 이상의 재연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결정을 번복하고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이어가면서 의료계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전부가 아니고요. 네.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을 택했는데요.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부담을 이렇게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차 추경 예산의 5분의 1 수준인데 당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서 추석 이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번 추경안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이른바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이것도 담겨 있죠. 예,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포함됩니다. 선별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낙연 당대표는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보편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야당인 국민의힘 선별 지원 결정을 환영했지만 전액 국채로 재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육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달 말일이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인데 이 연휴 기간 추석 고향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정부의 요청이죠. 네. 정부의 요청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올해 추석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민족 대명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 대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난 5월과 8월 연휴 이후처럼 조용한 전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고요. 또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성묘 등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국민께 당부했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도 창가층만 판매하는 등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성묘도 오는 21일부터 이한을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 소식 네이버. 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물게 됐다는 소식 나왔는데 이 뭡니까? 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제휴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요. 예. 2009년 허위 매물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1위로 도약한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광고 시장을 노리고 2015년 또 다른 포털 업체 다음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음 부동산이 네이버의 제휴 업체들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으려고 하자 이를 다음 측에 넘기지 못하도록 네이버가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측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 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음이 무임승차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는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그리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불을 지피는 국민의힘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힘, 자, 국민의힘이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태풍이 부산 쪽을 지나간 상황인데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예. 아예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집들도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오늘 또 이게 태풍이 오고 있어서 걱정이 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태풍 대비를 이번에도 단단히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예,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예. 이게 자연의 힘이라는 게 네. 아이고 걱정입니다. 네. 예, 네. 자,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 이런 것인데, 네. 자, 이런 지원 대상이라든지 시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나라 돈이 국민 혈세인데 이게 많다면은 보편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게 항상 늘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드리는 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전액 국채로 주게 됩니다. 4차 추경을 7조 중반대인데 전액 국채로 한다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하면서 이미 37조 5천억에 달하는 네. 국채 발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43.5%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꼭 또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 네, 그 방식이 이왕에 예산 편성했던 본예산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59조에 달하는 추경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10% 정도만 잘라내도 충분히 이 7조 정도는 커버하고 남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에 지출하기로 했던 돈 중에서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한 돈, 네. 또 불효불급한 돈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들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 이 돈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다시 7조 중반대 국채를 또 발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 돈을 우리가 땡겨 쓰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야 적절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만 예. 이전에 예산에서 갖다 쓰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급 대상 관련해서요. 네. 전체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이런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한다 결정하니까요. 이게 뭐 불공정 이런 게 훨씬 뭐랄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큰 어떤 뭐랄까 이제 그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나라의 돈이 무한정 있다면은 예. 모두 다 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사실 뭐 재벌의 소유자라든지 재벌에 다니는 분들, 큰 기업 다니는 분들은 사실 뭐 조금 10만 원, 20만 원 줘봐야 예. 크게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들 명단은 정부 당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 그리고 국세청에 세금 낼 때 전부 신고를 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뽑아내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기준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퓰리즘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네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임 검사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특임 검사라는 게 통상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왜 특임 네.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건 수사 과정이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이걸 고발한 지가. 근데 전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이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동부지검에서 예. 이제 전화를 받았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이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빼버렸거든요. 즉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네. 또 추미애 장관도 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설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실은 녹음 증거도 나왔고 네. 여당 의원마저도 전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화는 했는데 압력은 아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서를 만들면서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진술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 뭐 아무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특검을 통해서 아주 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나을 것이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 의원께서는 지금 법무장관이 거짓말을 한 상황이 드러났다. 또 검찰도 이럴 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이런 부분 관련한 진술을 뺀 상황이니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임 검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요, 이 특임 검사 자체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여당이 하기로 하면 또는 예. 지금 현재 특검하고 특별검사와 특임검사가 다른데 예.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지만은 네. 특임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명백백히 또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또 일각에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관련 수사가 좀 시간이 너무 끌어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8개월째 지금 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네네. 이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시간만 끈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시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뭐 그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조국, 윤미향, 유재수 사건은 옵티머스 한두 건이 아닌데 전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자,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초선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른바 하마평에 오르는 초선 의원들 숫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초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예. 새로운 인물들이 또 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선거 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이제 성범죄 이것 때문에 시발이 된 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하고 차별되는 선출 과정, 예. 차별되는 정책, 그리고 차별되는 인물, 새로운 인물을 내놔야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초선 의원들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초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인물의 새로운 과정,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초선 의원들 가운데 또 우리 박수영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네. 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직에 충실히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출마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또 주변의 권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말씀은 뭐 많으신데요. 예. 저는 뭐 국회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는 소위 정치교체, 정치개혁 이걸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아직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를테면 관유가 있더라도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개혁 같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네. 정치개혁을 비롯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전혀 나서실 뜻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야기 나온 김에요. 다른 초선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분이면 정말 잘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네. 추천하시는 분도 좀 계십니까?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초선이지만 예. 윤희숙 의원이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연설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예.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서울시장이 초선의 경제학자, 최고의 경제학자가 된다면 네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부산은 또 우리 당의 김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네네. 요공 출신의 아주 어려운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이 시장을 하신다면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잘 감안해서 좋은 시정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김종인 위원장 취임 100일을 벌써 지났습니다. 예, 지났습니다. 예, 지났죠. 김종인 체제 100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1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우리 당이 그동안에 계파 싸움 이런 게 많았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시고 나서 안정적으로 계파 싸움이 전혀 없이 조용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슈 선점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슈 선점. 그래서, 네. 기본소득이라든지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 주셔서 우리 당이 민주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선점하고 안정적 당 운영을 통해서 민주당을 따라잡는다는 말씀도 그렇고요. 예.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시기 복당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103석밖에 안 됩니다. 예. 네 분이 들어와셔봐야 107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복당 문제는 실질적으로 복당하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당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중에 또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예. 네 분 다 모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본격 가동되는데요. 자, 이번 네네. 국회 여야 이른바 협치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해찬 대표가 계실 때에 비해서 네.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훨씬 더
부드럽고 협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꽉 막힌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 김종인 대표랑도 오랜 지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소통하기에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의대 사태가 해결된 것도 예. 이해찬 대표가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던 분이고 예.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나라 운영을 해보시면서 부드럽게 협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의료계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네. 대한의협과 정부 뭐 여당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전공의들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복귀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네. 했고, 뭐 예. 오늘 오후가 돼서야 뭐 또 어떤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동안에 사실 그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뭐 타이밍도 문제였고 의사들 정말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딱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처럼 이를 던진 문제. 그다음에 방식도 뭐 의사와 간호사를 나누어서 네. 프레임을 걸어서 소수인 의사를 이렇게 떼워 싸는 이런 형국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진영을 나눠서 갈라치게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고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남원시는 이미 토지 보상을 시작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예. 의사 선생님들은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는. 네네. 다만 정부도 약속한 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지켜줘야 됩니다. 이번에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게 되면 앞으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들은 또 파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약속한 만큼 4대 의료악법 이 문제에 관해서 약속을 한 만큼 진정성 있게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부가 진정성 있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 그와 네. 함께, 이 의사들도 현장 복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과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파업은 일단 어땠지만 전공의들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는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어떻게 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과제는 참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재욱입니다. 자, 드디어 정부와 의협이 일단 파국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법안이 원점화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 합의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지금은 의료계, 국민, 정부 모든 그 협의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거나 요새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만 안정이 된 이후에 이 문제 공식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계속하긴 좀 당장 이 부분을 국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의정 협의체를 우선은 구성을 하고 그런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같이 의료계와 정부가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네, 당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그 전공의 를 비롯한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업무 복귀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또 번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매우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역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부분
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 의협집행부 쪽으로 많은 이제 의협 내부의 문제는 의협 내부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서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회원들에게 그 입장을 알리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업무 그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부분은 존중하고 그 부분을 가고 또 의협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은 계속 인정하자라는 걸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고요. 네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또 의대생들의 그 국시 거부, 이게 한 차례 연기됐는데, 내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 저도 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좀, 매우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제 의과대 학생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교수들, 그래도 의료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원점에서 다 모든 점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과대 학생들과 같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도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 투쟁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소통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합의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가 좀 적절하게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대생들하고 잘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엄중한 시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발할 만한 어떤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점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또 그런 많은 의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떻게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계, 방역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의료계 내부도 모두 다 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의료계도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만 정부와 또 국민 여러분도 같이 연대와 신뢰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같이 모두 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요.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제 확진자 수는 다행히 조금씩 좀 줄어들어서 100명대 중반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꺾이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계속 꺾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5일, 일주일 이렇게 경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감소하는 경향이 거의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당국이 밝혔듯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이 목표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친자 100명까지 100명 꼭 101명이다 99명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100명 정도의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된다면은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또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여러 가지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즉 100명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저도 이 의료계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라는 얘기를 국민 여러분께 너무 많이 드려도 죄송한데요. 이제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 일주일의 전망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런 상황에 전개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이 이 모든 코로나19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전화 연결할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말씀인데 일반 국민들은 또 당연히 지금도요.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백신 또는 치료제 이게 언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인가 이런 궁금증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의료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세계보건기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내년 중반, 즉 6, 7월 정도 돼야 전 세계에 안전한 백신이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개발은 그러면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개발돼서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갖춰서 보급까지 되는 데는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리니까 그런 전망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된 백신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그것과 시장에 나오는 것과 이제 보급과의 이 시간적 격차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일각에서 또 일부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백신이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데 이 부분은 좀 성급하고요. 그 부분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항상 이 백신 말씀하실 때마다 안정성에 방점을 두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안정성 부분은? 네, 아시다시피 백신은 이 아프신 분이 맞는 게 아니고 건강하신 분도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 인구의 최소 40에서 50%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 명이 맞아야 됩니다.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요. 5천만 명 중에 1%의 부작용만 있어도 50만 명, 0.1, 0.01%의 부작용이 있어도 5만 명, 5천 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전성 문제는 치료제보다도 더더욱 중요하게 모든 가능성, 아주 희귀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 이슈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백신의 특성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상 3상 단계를 정확히 거쳐야 규명해야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전성 체크를 하는 것이 임상시험 3상인데 이 3상 시험 그런 면에서 수만 명대 단위의 검사를 해야 될 뿐더러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검사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기 부작용 이외에. 네. 근데 이제 3상 시험에 들어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약 9개 정도의 백신 후보 물질 전 세계적으로 네. 임상 시험에 3상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두 달 관찰했다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추석 연휴 이달 말일에 시작됩니다. 이제 네. 정말 민족의 대명절인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어떤 100명대 선도로 떨어지는데 성공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서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좀 완화되더라도, 만약에 또 이 우리 추석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상황이고 이동이 있고요, 크게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추석이 혹시나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또 안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따라서 추석 이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또 지역 간 전파를 좀 어떻게든지 좀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면 사실 사회 봉쇄가 됩니다. 예. 교통 통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좀 근간으로 네. 이 추석에서의 이런 이동 확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금년 이 추석만큼은 연휴만큼은 성묘를 가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전통 행사 관련된 예. 이 지역 간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이 공공교통수단, 철도나 좌석버스, 시외버스나 예. 많은 부분들은 네. 탑승률을 50% 미만으로 내리거나 예.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간접적으로 교통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의 좀 자발적 참여와 이해와 협조를 통한 이번 추석에서의 이런 이 지역 간 이동, 집안 간의 이런 전통 행사와 참여에 대한 부분은 네. 적극적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